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32년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어요. 아내는 은행에서 28년 근무했고요. 둘 다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도 있어요. 합치면 월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대출도 없고 애들 다 독립했어요. 퇴직할 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여유롭진 않아도 조금씩 모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근데요. 퇴직하고 2년 지났는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매달 300만 원이 찍히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아내도 저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TV 바꾸자. 10년 넘었잖아. 화면도 어두워지고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리모컨도 버튼이 잘 안 눌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참았어요. 퇴직했다고 바로 이것저것 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2년 동안 아꼈으니까 이제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65인치 괜찮은 거 2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주말에 가전 매장 가기로 했어요. 아내도 신이 났습니다. 가기 전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모였나 보려고요. 없었습니다. 2년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제 국민연금, 아내의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합쳐서요. 24달이면 뭐라도 모여 있어야 하잖아요.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몇백만 원이라도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통장 잔고가 퇴직할 때랑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하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핸드폰 글씨를 크게 해놓고 다시 봤어요. 맞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우리 뭐 큰 거 썼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차 바꾼 것도 아니에요.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요. 큰 병원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들한테 목돈 보낸 적도 없었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거든요. 32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알람 없이 눈 떠지면 일어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상태였고요. 둘이 늦잠 자고 늦은 아침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엔 산책도 하고 마트도 같이 갔어요.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외식도 하고 필요한 것도 샀어요. 근데 사치하진 않았습니다. 비싼 거 안 먹었어요. 옷도 거의 안 샀고 골프도 안 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돈이 없는 거예요? TV는 그날 안 샀습니다. 가전 매장 안 가고 집에 앉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통장을 펴놓고 1년치 내역을 훑었습니다. 들어오는 건 똑같았어요. 매달 25일 300만 원. 문제는 나가는 쪽이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줄줄이 있었어요. 보험, 모임 회비, 이름 모를 구독료.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대수롭지 않은 금액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1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많았어? 우리 둘 다 몰랐습니다.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는 줄. 통장에 찍히는데 왜 몰랐을까요? 들어오는 것만 봤던 거예요. 나가는 건 안 본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왜 모자라지? 아내도 안 자고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200만 원짜리 TV 하나 사려다가요. 우리 부부 현실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내역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보험이었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세어봤습니다. 보험이 10개였어요. 잠깐, 10개? 저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8개였거든요. 실비보험은 기본이잖아요. 저 하나, 아내 하나. 요즘 세상에 실비 없으면 불안하니까요. 종신보험도 젊을 때 들어놓은 거 각자 있었고요. 암보험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내는 연금보험도 있었어요. 거기에 아내가 친구한테 들어준 거 하나. 그렇게 해서 8개. 이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0개였어요.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나 처음 보는 건데. 아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거 은주한테 또 들었어. 은주요.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보험 일한 지 꽤 됐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하나 들어준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건 8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들었다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연락 왔거든. 좋은 거 나왔다고. 이건 진짜 좋은 거래. 보장도 넓고 나중에 도움 된다고. 친구가 그렇게 권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었어. 아내의 말로는 은주가 직접 집까지 왔대요. 서류 들고 와서 설명해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사인했다더라고요. 옛날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하나 들어줬거든요. 막내 여동생이에요. 작년에 보험 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이번에 보험 시작했거든. 첫 달이라 실적이 필요해. 하나만 들어줘.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부탁하는 게 미안한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월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생각했어요. 동생이 힘들다는데 5만 원 아까워하면 되겠어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 5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뭔 보험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암보험.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암보험인데 예전 암보험 서류를 꺼내서 비교해봤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하나 읽었어요.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 부부 원래 암보험이 각자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들어준 거예요. 완전 중복이었습니다. 그제야 보험료를 다 계산해봤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숫자를 적었습니다. 10개 합쳐서 월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이요. 300만 원 들어오는데 보험료만 60만 원이에요. 연금의 5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TV 200만 원 아껴봤자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봤을까? 할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거절을 못한 거예요.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가족이 부탁하니까,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서로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안 말했고, 아내도 저한테 안 말했습니다. 굳이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각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였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인 부탁으로 보험 들어주신 분. 월 5만 원이야. 부담 안 돼. 이 말 듣고 사인하신 분. 그거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장을 더 내려봤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또 있었어요. 보험만 문제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통장을 더 보니까요. 카드 값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달 카드로 빠져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뭘 이렇게 썼나 싶었어요. 카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식당이 많았어요. 고깃집, 한정식, 중국집. 혼자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어요. 다 제가 쏜 거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을 자주 만났어요.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밥 한 번 먹어요. 선배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반가웠어요. 퇴직하면 사람들이 안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나면 당연히 제가 냈어요. 후배들이잖아요. 제가 낼게요. 그러면 됐어. 내가 쏠게 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늘 그랬거든요. 선배가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퇴직했는데도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10만 원은 나갔습니다. 고기에 술 한잔 하면 15만 원도 넘었어요. 한 달에 3번이면 4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입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후배들 만나고 왔어. 그러면 그래, 좋았겠네 하고 끝이었거든요. 얼마 썼는지는 안 물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 안 했고요. 근데 카드 내역에 다 찍혀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후배들 밥 사줬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후배들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동창들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거기서도 가끔 제가 쐈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다들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좋았어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체면이었습니다. 퇴직해도 쪼들리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쟤 퇴직하더니 달라졌네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쐈어요. 없는 척 못했습니다. 손주한테도 그랬어요. 손주가 올 때마다 용돈을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줄게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마트 가면 과자 사주고, 밖에 나가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용돈도 줬어요. 한 번 오면 5만 원, 10만 원씩.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보면 지갑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둘 다 그랬습니다. 손주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쌓이니까 돈이었습니다. 카드값을 정리해 보니까요. 외식비, 모임비, 손주 용돈,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갔어요. 어떤 달은 70만 원도 넘었습니다. 보험 60만 원에 이것까지 더하면요. 13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중에 130만 원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 후배 만나서 나 돈 없어 그래야 해? 손주한테 할아버지 용돈 없어 그래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내가 대답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아내도 쓴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커피값 내고, 손주 올 때마다 뭐 사주고, 시장 가면 이것저것 사들고 오고, 우리 둘 다 그랬던 거예요. 쓰면서도 몰랐습니다. 티가 안 나니까요. 한 번에 10만 원, 5만 원. 그게 모이면 얼마인지 생각을 안 했어요. 통장엔 찍히는데 왜 몰랐을까요? 안 본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싸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리하는 거였어요. 통장 내역 보면서 뭐가 뭔지 적어보자고 했거든요. 거실 탁자에 종이 펴놓고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보험, 외식, 모임, 경조사, 기타 하나씩 적었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후배들 만나느라 쓴 돈이 이게 뭐야? 한 달에 40만 원이 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마치 저만 문제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받아쳤어요. 당신은? 은주한테 보험 또 들어준 건 뭔데?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또 들었다며?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친구가 권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후배들한테 밥 사주느라 그 돈 쓴 거 아니야?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해?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땐 몰랐어요. 내 건 이유가 있고 상대방 건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손주한테 용돈 준 것도 있잖아. 한 번 오면 10만 원씩 줬으면서.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당신도 줬잖아. 할머니가 사줄게. 맨날 그랬으면서 나만 쓴 것처럼 왜 그래?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썼어. 근데 당신이 더 썼잖아. 후배들 밥값이 얼마야? 한 번에 15만 원씩. 저도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 친구들 만나서 커피값 낸 건?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온 건? 그것도 다 합치면 만만치 않아. 막말이 오갔습니다. 누가 더 썼네. 누가 잘못했네. 서로 손가락질했어요. 나도 아껴 쓴다고 썼어. 근데 당신은 밖에서 뭘 쓰는지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저도 말 안 했고 아내도 말 안 했어요. 각자 썼습니다. 서로 몰랐고요. 그날 밤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TV 소리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말이 없었어요. 밥상은 차려져 있었는데 같이 안 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먹고 치웠더라고요. 저는 혼자 먹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다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싸운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로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무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만 탓할 게 아니었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정리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자고. 그래야 했습니다. 싸울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니까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이번엔 싸우지 않고 그냥 사실만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보면 볼수록 문제가 더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화해하고 나서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사실만 보자고요. 종이를 꺼내서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보험, 카드값, 자동이체 하나씩 정리했어요. 보험은 이미 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월 60만 원. 카드값도 대충 파악했어요. 외식비, 손주 용돈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름만 봐서는 뭔지 모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구독 서비스였어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는 거. 한 달에 9,900원. 안 쓰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3개였어요. 합치면 월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쓰지도 않는 것에 36만 원을 버린 거예요. 안에 쪽도 있었습니다. 쇼핑몰 멤버십이요. 가입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들었대요. 월 4,900원. 근데 거기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넘게 그냥 빠져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핸드폰 부가 서비스, 통신사 구독, 앱 결제. 하나하나는 몇천 원이에요. 근데 다 합치니까 월 7만 원이 넘었습니다. 몰랐어요. 가입할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 있었습니다. 경조사비도 문제였어요. 1년치 내역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 이런 게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도 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은행 다닐 때 같이 일했던 분 아들. 솔직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청첩장이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었대요.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랬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후배, 부모님 칠순, 후배가 연락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 20만 원 냈습니다. 이런 게 1년에 몇 번씩 있었어요. 다 합치니까 연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로 치면 12만 원이에요. 모임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2번 갔어요. 회비가 월 3만 원이고 갈 때마다 밥값, 술값 따로 냈습니다. 한 번 가면 5만 원은 썼어요. 월 13만 원이에요. 아내는 성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 2만 원 회비에 봉사활동비, 식사비, 합치면 월 7만 원 정도 나갔대요. 다 적어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보험 60만 원, 외식, 손주 용돈 50만 원, 구독료, 부가 서비스 7만 원, 경조사비 월 평균 12만 원, 모임비 20만 원, 합치면 149만 원이에요. 300만 원 중에 149만 원, 딱 절반이었습니다. 남는 15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공과금,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이걸 다 151만 원으로요.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바보였어. 맞았어요. 들어오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가는 건 안 봤습니다.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근데요. 아는 것과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험부터 손대기로 했어요. 월 60만 원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중복되는 건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한테 들어준 안보험이요. 원래 있는 거랑 중복이었잖아요. 그거 해지하면 월 5만 원이 줄어요. 아내가 은주한테 들어준 것도요. 역시 안보험이고 중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지하면 5만 원, 둘 합쳐서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근데요. 전화해보니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거의 없으세요. 2년 더 유지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올라갑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요. 1년 넘게 냈는데 60만 원 넘게 낸 건데 돌려받는 게 10만 원도 안 된대요. 아깝더라고요. 그냥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원 말대로 2년만 더 유지하면 환급금이 올라간다는데 근데 2년이면 또 120만 원을 더 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고 유지하자니 계속 나가는 돈이 부담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전화해봤는데 똑같대. 은주한테 들어준 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지하면 손해, 유지해도 손해, 어느 쪽이든 손해였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람 문제요. 제가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보험 얘기 꺼내려고요. 근데 막상 말이 안 나왔어요. 오빠, 보험 해지할게 이 말이요.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첫 해가 제일 힘들다고 들었어요. 실적 채우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오빠가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적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결국 말 못했습니다. 별일 없지? 그러고 끊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한테 연락해서 해지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은주 체면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류요. 언젠간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그렇게 미뤘어요. 구독 서비스는 좀 끊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으로 해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해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앱을 이리저리 눌러봤는데 안 나와요.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 연결하는 데만 20분 걸렸어요. 겨우 연결됐는데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한 달만 더 써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귀찮았습니다. 그냥 끊고 싶은데 자꾸 붙잡더라고요. 아니요, 해지할게요. 3번은 말했어요. 그제야 해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었어요.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3개, 아내 쇼핑몰 멤버십, 통신사 부가 서비스. 다 끊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월 7만 원을 줄인 거예요. 1년이면 84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요, 해놓고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60만 원짜리 보험은 못 끊었거든요.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7만 원은 끊었는데 60만 원은 못 끊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친구한테, 가족한테 해지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돈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알았어요. 한꺼번에 다 못 바꾼다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 보험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끊겠으니까요. 대신 다른 걸 줄여보기로 했어요. 보험은 못 끊었지만 다른 건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제일 먼저 바꾼 건 후배들 만나는 거였어요.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 연락 오면 다 나갔거든요. 반가우니까요. 근데 매번 제가 냈잖아요.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밥 한번 먹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근데 이번엔 각자 내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어요. 네? 아, 네. 후배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도 좀 어색했어요. 계산할 때 제가 안 일어나니까요. 후배가 슬쩍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아끼고 있어. 미안하다. 그랬더니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부장님, 당연히 각자 내야죠. 맨날 부장님이 내셔서 저희가 민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허탈했습니다. 후배들도 불편했던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혼자 체면 차린다고 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만남 횟수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던 걸 한 번으로요. 그리고 만나면 각자 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2번째부터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쓰던 게 10만 원도 안 나가게 됐어요. 손주 용돈도 바꿨습니다. 이건 아내랑 같이 정했어요. 손주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쟁하듯이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줄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둘 다 지갑을 열었어요. 한 번 오면 10만 원,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번엔 기준을 정했어요. 손주 올 때 용돈은 5만 원까지만, 간식은 한 가지만. 아내랑 약속했습니다. 둘 다 주지 말고 한 명만 주기로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줘 하는데 안 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눈치를 주니까 참았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손주가 실망한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무너지니까요. 모임도 줄였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을 끊었어요. 한 달에 13만 원 나가던 거 처음엔 좀 서운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등산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아내는 성당 모임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봉사활동 뒤에 밥 먹는 건 빠지기로 했대요. 그것만 해도 월 3만 원이 줄었습니다. 경조사도 기준을 정했어요. 이게 제일 애매했거든요. 안 갈 수도 없고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직접 일했던 사람만 가기로요. 그 사람 가족 경조사는 안 가기로 했어요. 후배 부모님 칠순, 동료 자녀 결혼식, 이런 건 축전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요. 직접 가면 2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예전보다 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월 3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큰 거였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2년이면 720만 원이고요. TV 세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보험 60만 원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그건 여전히 못 끊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을 때랑은 다릅니다. 알면 줄일 수 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쪼들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해. 저도 그랬어요. 손주한테 안 돼 하고 후배한테 각자 내자 하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쪼들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줄인 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후배의 만남이요. 월 40만 원 쓰던 거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만남 횟수 줄이고 각자 내기로 했거든요. 월 30만 원 줄인 거예요. 손주 용돈이요. 월 15만 원 쓰던 거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내랑 기준 정해서 한 명만 주기로 했어요. 월 10만 원 줄인 거예요. 등산 모임 끊었습니다. 월 13만 원 나가던 거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구독 서비스 정리했습니다. 쓰지도 않던 거 4-5개요. 월 7만 원 줄인 거예요. 경조사 기준 세웠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 본인 경조사만 가고 가족 경조사는 축전만 보내기로요. 월 7만 원 정도 줄인 거예요. 다 합치면 월 67만 원이에요. 6개월이면 400만 원입니다. 비상금 통장에 350만 원이 모였어요. 예전엔 이것조차 없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쌓이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험 60만 원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막내 여동생한테, 아내 친구한테 말 못했어요. 언젠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엔 통장을 안 봤거든요. 연금 들어오면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300만 원이 찍히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나가는 건 신경 안 썼습니다. 지금은 매달 1일에 통장을 봐요. 아내랑 같이요. 거실 탁자에 앉아서 지난달에 뭘 썼는지 확인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이걸 꼭 해야 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보면 보여요. 어디서 샜는지, 뭘 줄일 수 있는지. 아내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앱으로요. 뭐 사면 바로바로 적습니다. 저도 카드 쓰면 아내한테 말해요. 오늘 5만 원 썼어. 예전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각자 쓰고 서로 몰랐습니다. 지금은 공유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통장도 나눴어요. 예전엔 하나였거든요. 연금 들어오는 통장에서 다 썼습니다. 보험도 빠지고, 카드값도 빠지고, 생활비도 빠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3개로 나눴습니다. 연금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연금 들어오면 바로 나눠요. 생활비 통장에 150만 원 넣고, 보험료, 공과금 빠지는 건 원래 통장에 두고, 남는 건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 쓸 수 있는지 눈에 보여요. 후회도 있습니다. 왜 진작 안 봤을까? 퇴직하고 바로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새 나간 돈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년, 10년 뒤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자랐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들어오는 건 알았는데 나가는 건 몰랐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지금 우리 부부 넉넉하진 않습니다. TV는 아직 안 바꿨어요. 10년 넘은 거 그대로 봐요. 화면 좀 어두워도 나오니까요. 언젠간 바꾸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진 않습니다. 예전엔 불안했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보여요. 그게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부부 이야기입니다. 월 3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돈으로 2년 동안 까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오는 것만 봤어요. 나가는 건 안 봤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연금 들어오니까 괜찮겠거니 하시는 분. 통장 잔고 확인 안 한 지 오래된 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쓰고 계신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저희도 TV 바꾸려다가 알았어요. 그때 안 봤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게 쌓이면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기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70세 이후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말이 친절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다급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너무 능숙합니다. 컴퓨터보다 빠르고 뉴스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불안을 찾아냅니다. 그 불안을 파고들어 돈을 빼앗는 게 이 시대의 새로운 범죄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고객님,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목소리에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섞인다고 말합니다.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이걸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손끝이 떨리는데도 계좌번호를 묻는 상대의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는 실제 은행원조차 그 사기꾼보다 말투가 덜 믿음직스럽다고들 하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돈을 잃을까봐, 신용이 망가질까봐,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두려움이 판단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사기의 무서움은 돈을 잃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은행 창구 앞에서도 손이 떨립니다. 아무리 친절한 안내를 들어도 이번엔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노년의 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마음이 더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이들은 생활 습관부터 바꿉니다.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고 계좌는 2개로 나누어 한쪽은 이체 한도를 낮춥니다. 통장 대신 현금을 봉투에 나눠 넣어두고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은 단지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통제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다시 세상을 배우는 셈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가. 70세 이후의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마음의 안정장치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요즘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은행보다 사람보다 이젠 내 손이 제일 믿음직스럽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심을 노린다지만 노년의 사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자식의 전화가 반가운 나이, 낯선 번호 하나에도 따뜻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나이. 그 틈에 사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의 돈 관리란 금액을 불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사기를 막는 첫걸음이자 내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결혼입니다. 부모에게 결혼은 축복이자 부담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결혼은 기쁨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행사입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한대요. 식장은 작은 데로 하고 밥만 하면 돼요. 자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늘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식장 예약금, 예물, 예단, 드레스, 사진, 신혼여행. 작게 한다 해도 들어가는 돈은 크고 하객수가 줄어도 체면은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잘한 돈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국 마음이 앞섭니다. 이 돈으로 아들,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지.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통장은 텅 비고 안도의 한숨 대신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날 식장 한쪽에서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부모의 얼굴은 환했지만 그 마음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이제 괜찮을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라지만 노년의 1,000만 원은 평생의 노력입니다. 그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결혼은 자녀의 시작이지만 부모에겐 또 다른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식이 끝나면 신혼집 계약, 혼수, 보증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급하게는 안 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괜찮아요, 부모님. 입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요라는 말은 대부분 자녀의 안심을 위한 말이지 부모의 형편을 묻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 돈 괜찮으세요? 묻지 않습니다. 결혼은 축하받는 자리이지 걱정이 드러나선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결혼식이 끝난 저녁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은 부모는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고 손에는 신혼여행 떠난 자녀의 사진이 남았습니다. 그 사진 속 밝은 미소를 보며 그래, 잘 보냈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허전합니다. 누구나 자식을 위해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말합니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그날 쓴 돈은 남은 생에 영향을 준다. 결혼은 인생의 큰 기쁨이지만 70세 이후의 부모에게는 그만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웃음 뒤에 남는 계산서, 그건 세상의 어느 부모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혼은 자녀에게 시작이지만 부모에게는 또 다른 노후의 분기점입니다. 그날의 환한 미소 뒤에는 통장 한 장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시 통장을 덮고 말합니다. 그래도 잘 보냈으니 됐지. 이제 또 버텨야지. 세 번째는 자녀의 이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혼한 아들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5살 된 손주가 있었죠. 엄마, 잠깐만 봐줘. 일이 정리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70세를 넘긴 노인은 시장에서 반찬 배달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 남짓.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 손으로 돈을 버는 기쁨이 있었죠. 하지만 손주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가던 일은 그만둬야 했고 하루 세 끼를 손주 입맛에 맞춰 챙겨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격표보다 손주가 좋아할 과자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웃음은 예뻤지만 그 웃음 뒤에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그게 한 달에 거의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병원비, 옷이 작아지면 새 옷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숨쉬듯 당연해졌습니다. 아들은 힘든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 아이를 키우는 게 맞을까? 그녀는 새벽에 잠에서 깨 작은 방에 누운 손주를 봅니다. 손이 작고 숨소리가 고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미어지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버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허리는 자주 쑤시고 무릎은 계단 한 칸마다 비명을 냅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장 붙이면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 초등학교만 가도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조금씩 더 팍팍해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손주가 TV를 오래 봤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손주는 웃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유치원에서 발표해. 그 말에 모든 근심이 잠시 멎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그 한마디에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멋지게 하자.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손주가 자라면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아들도 다시 새 삶을 살겠죠. 하지만 자신은 그만큼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손주의 웃음이 꺼진 밤, 가끔은 자신이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언제부터 다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저녁마다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마트 영수증, 병원비, 간식값. 매일 적어두지만 끝에 늘 같은 문장이 따라옵니다. 괜찮다. 그래도 오늘도 잘 버텼다. 노후의 빈곤은 돈이 없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책임이 찾아올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힘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키운다는 건 기쁨과 고통이 한 몸인 일입니다. 아이의 웃음은 위로가 되지만 그 웃음을 지키려면 자신의 노후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녀는 오늘도 손주를 재운 뒤 작은 방 불을 끄고 앉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벽에 걸린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버틸 수 있어. 70세 이후의 삶은 누구나 다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체력과 마음, 그리고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현금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재난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늘 보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내 집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던 비가 밤이 되자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몇 분 뒤엔 신발장까지 잠겼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통장, 도장, 현금 봉투까지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세의 노인은 그날 새벽 겨우 손전등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밑에선 진흙물이 흘러내리고 집은 이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것들이 눈앞에서 떠내려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뉴스에 어디 침수 피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동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웃 몇 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위로였지만 마음 한편은 허무했습니다. 그래, 몸은 멀쩡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불 한 채, 옷 몇 벌을 들고 들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이야. 재난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전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심했지만 이제는 현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손에 닿는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노년의 보험은 늘 늦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쳤고 보장 내용은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고 복구비는 턱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중고로 들여왔고 냉장고는 이웃이 쓰던 걸 물려줬습니다. 그래도 다시 밥을 해먹고 불을 켤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았습니다. 다음번엔 어떻게 하지? 이젠 진짜로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겠다. 그 후 그는 현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재난대비금. 세 번째 봉투엔 절대 손대지 말 것이라 적었습니다. 그 돈은 새로 가전 사는데도 손주의 선물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한 번의 밤을 위해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돈을 그렇게 숨겨?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지. 그날 이후 그는 비소리가 들리면 먼저 창문을 닫습니다. 하수구를 살피고 전기 코드를 뽑고 가방 속엔 늘 손전등 하나를 넣어둡니다. 이제는 비가 무섭습니다. 비는 단지 자연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난은 언젠가 지나간다. 하지만 그에게 재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집 냄새가 떠오르고 물 위에 떠내려가던 사진들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갑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지금 있는 이 돈으로 다시 한번 버틸 수 있을까? 그에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을 힘입니다. 누군가는 예금을 자산이라 부르지만 그에겐 비상금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이불을 사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는 그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한 가지를 남겨줬습니다. 돈의 진짜 의미. 그건 여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말합니다. 이젠 통장보다 내 손에 쥔 현금이 더 믿음직하다. 언제 세상이 다시 흔들릴지 모르니까. 5번째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70세를 넘기면 몸이 먼저 변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통증약이 식탁 위에 자리 잡고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하루 두세 번 약을 챙겨 먹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죠.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고 입원이라도 하면 하루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간병인을 부르면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월 200만 원대, 좋은 곳은 4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 돈은 대부분 자식이 준다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손주 학원비에 대출까지 떠안은 세대입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오래 책임질 여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병원비만큼은 내 손으로 준비해야지. 그 말 속엔 체념이 아닌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요양비, 약가, 간병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 줄어듭니다. 그렇게 아껴온 통장이 마지막엔 장례를 위한 비용이 됩니다. 평균 장례비는 1천만 원 안팎, 화장장 예약, 납골당 안치비, 음식값, 부의금 정산. 요즘엔 카드도 안 받는 곳이 많고 모두 현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슬프면서도 고맙습니다. 남겨진 돈이 눈물 닦는 수건이 되는 순간이죠. 어떤 노인은 자신의 장례비를 봉투에 따로 넣어둡니다. 마지막 비용이라고 적힌 하얀 봉투. 누가 보면 섬뜩하다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떠날 때 물건보다 정리된 마음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불행을 막아주긴 하더라.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는 노후의 마지막 세 가지 파도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이에 무슨 준비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70세는 끝이 아니라 남은 생을 지키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돈, 그게 인생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준비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이 자식에게는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평온이 됩니다. 노인은 오늘도 조용히 통장을 열어봅니다. 의료비 봉투, 생활비 봉투, 장례비 봉투. 각각의 봉투에는 삶의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살기 위한 돈, 버티기 위한 돈,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위한 돈. 그는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이젠 걱정 없다. 이 돈이면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지.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지만 마음속 불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현금이 꼭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6번째는 숫자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36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럭저럭 사는 삶과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의 경계선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통계 속의 삶은 늘 일정하고 예상 가능한 지출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불규칙하고 더 예민합니다.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병원 한 번 다녀와도 생활비의 균형은 바로 흔들립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해마다 달라지고 식료품 가격은 계절마다 변합니다. 오늘은 버틸만 했지만 내일은 불안해지는 게 노후의 일상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240만 원은 살아만 가는 비용입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도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도 갑작스러운 고장 수리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언제나 숫자보다 큽니다. 노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았는데 다음 달이 걱정이야.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달은 병원비, 한 달은 수도세, 그 다음 달은 손주 생일, 이렇게 돌발 지출이 반복되면 예산은 금세 무너집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가구의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도 지출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예금이 아니라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실제 돈 말입니다. 통장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잔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사람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숫자가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언제 빠져나갈까가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노후에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더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오래 지키는 법입니다. 현금은 그 흐름의 완충제입니다. 연금이 며칠 늦게 들어와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겨도 지갑 속 현금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할 여유를 줍니다. 어떤 노인은 말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오래 못 버텨도 손에 쥔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덜 떨려. 이 말엔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 감정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현금입니다. 통계는 숫자를 말하지만 삶은 그 사이의 빈틈에서 흔들립니다.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게 바로 손에 잡히는 돈, 현금입니다. 그게 있을 때 사람은 덜 불안하고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단순히 자산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약이고 내일을 견디게 하는 진통제입니다. 은행의 숫자는 멀지만 내 손에 있는 현금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평온은 그 가까운 돈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는 준비의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비상금은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병원비, 간병비, 재난, 자녀의 일, 집수리나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3,000만 원, 가능하면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따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건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새거나 수도가 터져도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노후의 진짜 자립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돈은 불어난 자산보다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중요하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그 돈이 필요할 때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류 절차, 송금 날짜, 가족 간 상해. 그 사이의 공백이 노년에게는 긴 불안으로 남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보험은 드러났지만 병원비는 당장 내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현금이에요. 이 말이 바로 노후의 핵심입니다. 돈이 아니라 즉시성,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판단이 차분합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를 안정시킵니다.
그 한 줄기의 여유가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은행도 가족도 모르는 나만의 돈. 그건 노인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자립입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게 바로 비상금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모아?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인생의 격을 바꿉니다. 3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 돈은 불안한 순간을 견디게 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돈은 소비가 아니라 존엄의 도구다. 돈이 있으면 더 오래, 조금 더 편하게,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약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현금은 선택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비상금은 미래의 보험이자 현재의 평온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 필요한 진짜 안정감입니다. 누군가는 비상금을 남는 돈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갈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뜻밖의 병원비에도 자녀의 부탁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버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재산은 시간에 묶이지만 현금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가 곧 존엄이고 그 존엄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쥐고 있는 사람만이 70세 이후의 세상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돈의 액수보다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느냐보다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돈이 많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돈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면 됩니다. 현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입니다. 병원에서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고장난 가전을 바로 고칠 수 있으며 손주 생일에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즉시 쓸 수 있는 여유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하지만 노후의 위기는 대부분 갑자기 옵니다. 몸이 아프고 집이 새고 가족의 일이 터지고 그때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현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돈에 쫓겨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섭더라. 그 말이 노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돈은 단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견디게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삶은 벌기보다 지키기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던 시기가 아니라 돈을 오래 머물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현금입니다. 예금은 이자를 주지만 현금은 평온을 줍니다. 손에 쥔 지폐 몇 장이 은행 숫자보다 더 따뜻합니다. 왜냐면 그 돈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내 힘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만큼은 꼭 현금으로 남겨두세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최소한의 무게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날씨에도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돈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안정의 근거가 됩니다. 노년의 평온은 거창한 부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조용히 맞추고 비상금 봉투를 꼭 쥐고 사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더라도 그 평범함을 지켜주는 건 바로 당신 손에 쥔 그 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결국 현금이다.